이제 사실 이 책은 2006년 5월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킬러 컨텐츠 승부사들이라는 책이 사실은 그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그 킬러 컨텐츠 승부사들 관련된 강의를 지난달에 했었었고, 그때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제가 이 책을 보신 독자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목이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이라고 지금 달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 드래프트를 만들었을 때 가안이 제목이 옐로우 페이퍼 경영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테마냐면, 여러분들 아침이나 출근 시간 때나 이렇게 보면 지하철에서 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무까지 보면서 이제 쭉 가는데, 거기 보면 거의 내용이 대부분 그냥 뭐 정치 사회 얘기도 있지만 시시콜콜한 뭐 스포츠, 연예,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이버 초기 화면에 있는 뉴스들도 거의 클릭률이 높은 것들은 거의 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생활 문화, 나머지가 정치 사회, 경제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컨텐츠들, 특히 텍스트 컨텐츠의 상당 부분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옐로우 페이퍼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그 당시에 썼을 당시에 제가 신사업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뭔가 좀 지금으로 보면 약간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대형 복합몰을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안에 재미거리를 좀 많이 넣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재밌는 게 뭐지? 신사업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다가 갑자기 느낀 건, 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저런 소소한 컨텐츠들 중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고 소비하는 그냥 연예 기사들, 스포츠 기사들, 생활 문화 기사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 맥락에는 굉장히 일반 우리 사회 현상, 경제, 정치 다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옐로우 페이퍼 경영학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출판사에서 마지막에 제목을 왜냐하면 이게 챕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가 스포츠, 마지막에 생활 문화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어쨌든 무슨 경제학이 되게 유행일 때라서 일단 경제로 바꿉시다. 그다음에 앞쪽은 뭐 생활 문화 스포츠 헷갈리니 그냥 엔터테인먼트 통일, 그렇게 해서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이라는 책 이름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뭐 경제학 관련된 책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사신 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 서두에 사실은 이 책은 엔터테인먼트의 경제학과 관련된 걸 논하는 책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신사업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라는 게 서문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2006년에 그 마음의 빚을 사실은 올해 제가 갚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제 킬러 컨텐츠 승부사들이라는 책은 사실 내용 측면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지금 현재 K-팝, 한류 문화가 왜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SM, JYP, YG 이런 애들이 어떤 걸 잘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책의 내용들은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경제에 좀 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엔터테인먼트 경제학 관련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 지난번 킬러 콘텐츠 승부사들의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산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경제학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 승부에서 발췌한 내용들, 그 두 개를 약간 섞어서 뭐 6대4, 한 5대5 정도의 비율로 하면 전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 5월이다 보니 여기에 쓰여 있는 사실 뭐 이효리, 윤은혜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5년 전에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하고 혹성 탈출, 배트맨 시리즈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메인이 나오고 그 다음 편이 사실은 이게 비기닝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스타워즈가 1977년도에 나왔는데 77년부터 83년까지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99년에 에피소드 1, 2, 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왜 다스베이더가 착한 놈이었는데 나쁜 놈이 됐는지 이유가 사실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대단한 게 30년의 세월을 걔네들을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거를 초기에 에피소드 4, 5, 6을 내놓고 그 다음에 20년 지나서 1, 2, 3을 내놨습니다. 유사한 케이스로 배트맨 시리즈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혹성 탈출 마찬가지 케이스죠.
근데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헐리우드 스타들과 달리 지금 이 내용은 전혀 그거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어쨌든 지금 현실부터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경제계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강의 때 얘기한 내용 두 가지를 이제 제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200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2000년, 2001년도에 이제 요 강남역 주변에 유학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주로 GMAT, 토플 공부하는 학원. 근데 이 그 GMAT라는 시험이 그 난이도로 보면은 토익, 토플보다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로스쿨 가는 LSAT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GMAT 이 문장이 좀 약간 토플보다 좀 독해가 어려운 문장인데 그 당시에 독해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컨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이 확 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컨텍스트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옐로우 페이퍼, 무까지, 네이버 기사 등등에 있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 텍스트들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다 이 C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쭉 연결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긴 한데 그 완전 동떨어져 있는 양쪽의 텍스트들이 또는 뭐 엉뚱한 데 텍스트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유레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동편제와 서편제가 만나서 득음을 하는 기술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해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텍스트와 텍스트들끼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엉뚱한 쪽에 있는 텍스트들 같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 만나는 건 아니고요. 유사한 텍스트들이 사실은 떨어져 있다가 이게 컨텍스트가 돼서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뭐 신문을 보실 때나 아니면 무슨 뭐 네이버 기사를 보실 때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시다 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기사에서 왼쪽에 정치 경제 관련된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다가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걸 읽었는데 전혀 동떨어진 얘기지만 보다 보니 얘하고 얘가 좀 유사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맥락은 비슷하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는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 기획을 한다든가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신사업 기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컨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5년 전에 했던 이 복합화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이 엔터테인먼트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물리적인 공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론상으로만 보고하고 끝났지만 지금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보면은 그 5층이 CGV고요. 그다음에 6층이 그 CGV 골드 클래스가 있고 그 옆에 저희가 하는 엠펍이 있습니다. 엠넷이하는. 거기 보면 그 식사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라이브 공연도 하고요. 그런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이 있고 그 위가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그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최근에는 이은결 마술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리적인 공간에 구현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라서 그 당시에 그 영감을 얻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옐로우 페이퍼 속에서 결국 고객의 니즈를 읽는 습관,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사실은 좀 많이 기르시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되게 많이 다독도 좋지만 그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장의 행간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행간을 읽을 때도 있고 서로 다른 텍스트들 사이에서 연관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습관이고 나중에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 킬러 컨텐츠 승부사들이라는 책에 영감을 얻은 사건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입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런 혁신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책의 단초가 된 사건은 그거였고 그 이 책의 단초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이효리 윤은혜와
그 당시 삼성, 현대의 문제점 관련된 것들 하나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나올 생활문화 관련돼서 요즘은 없어졌죠. 아마 2005년, 6년에 진짜 그 강남 밤문학에 큰 획을 걷던 돈텔마마라는 나이트클럽. 지금은 아마 그게 이름도 바뀌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돈텔마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정상에 있는 그 당시 30대 중후반에 있는 뭐 미혼, 유부녀, 유부남, 이혼녀, 이혼남들을 다 모았던 곳인데 지금은 뿔뿔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저희가 복합화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텔마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이것도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지원에 힘입어 돈텔마마도 방문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두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사건입니다. 2005년 12월에 제가 이제 요 챕터를 썼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2005년 10월, 12월 되게 추웠던 겨울인데 그때 이제 제가 밤에 새벽에 막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이걸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 12월에 어떤 데가 하면 이효리가 인기 최고 정점이 있을 때 이효리가 2003년에 솔로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효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스포츠 신문 일면 장식했어요. 얘가 뭐 샀다 그러면 그것도 일면에 나오고 뭐 했다 그러면 다 일면에 나오고 그랬던 이효리. 근데 실제 이효리가 2005년 12월에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아티스트 1위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10미니트로 시작된 섹시 컨셉의 여가수로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해피투게더, 타임머신 이거 두 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해피투게더에서는 신동엽이란 쟁반 노래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임머신에서는 그 박수홍하고 같이 더블 MC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원래 핑클 때의 이효리의 이미지는 약간 눈웃음이 이렇게 예쁜 소녀의 이미지였고 텐미 때는 약간은 좀 오버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섹시 컨셉으로 갔는데 원래 이효리 자체는 그렇게 섹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진가가 드러난 건 사실 말씀드린 해피투게더하고 타임머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여자 연예인이라고 그것도 탑 클래스 여자 연예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의 털털함. 그 털털함을 이효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효리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 연예인 특히 이제 이런 그 코미디언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들은 거의 다가 그 약간 신비주의 컨셉입니다. 그 당시에 심나 거의 비슷한 케이스. 그러니까 심나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기는 완전 신비주의 거고. 그러니까 이효리는 탑 클래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상급 연예인이 버라이어티 나가지고 김가루를 이 겨드랑이에 붙이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하던 친구.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특이하게 털털하네. 두 번째는 털털한 걸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서 실패한 케이스가 박정아 케이스예요. 박정아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얼마 전에 뭐죠? 그 드라마 동해아로 떠가지고 이제 약간 다행히 이제 좀 서브트렌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효리가 뜨고 박정아가 바로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MC도 하고 뭐 다 하고 했는데 박정아는 털털한 거는 이효리를 따라했지만 사실은 그 재치, 재기발랄함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효리는 기본적인 태생인 털털함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재치 있고 순간적인 애들립, 절대 남자 개그맨한테 안 벌리는 입담 이런 걸로 가지고 급 인기를 얻게 됩니다. 뭐 이후에 일어난 얘기지만은 결국에는 패밀리가 간다. 패밀리가 떴다. 패럿에서는 이제 이효리의 털털함을 어떻게 보면 정말 유감없이 과시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05년 12월에 윤은혜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해 2005년에 가장 뜬 연예인 1위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원래 2005년까지 윤은혜의 별명이 소녀장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그리고 엑스맨에서 김종국과의 약간 페이크 연애 실랑이가 있었었고 엑스맨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하지 게임을 하면은 주얼리의 이름이 기억나요. 되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되게 창피를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짝을 못 짓고 뭐 이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윤은혜도 굉장히 털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연예인에게 대놓고 소녀장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뚱뚱하고 힘이 세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허허 웃어 넘기고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효리 씨는 굉장히 재치가 있는 뛰어난.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급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6년 초에 이제 베이복스를 탈퇴하고 궁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갑자기 최정상급의 연예인이 돼요. 근데 2006년 봄에 이효리와 윤은혜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모델이 됩니다. 이효리는 삼성전자 애니콜 모델이었고요. 윤은혜는 그 당시 삼성그룹 공익광고의 후보였어요. 후보가 아니라 그룹 공익광고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지만 공익광고의 모델로 등장한다는 것은 특히 연예인이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그룹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윤은혜가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공익광고의 모델로 했다는 건 얼마만큼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장 잘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이효리와 윤은혜가 인기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잘났지만 재수없지 않음. 이 표현이 참 그 당시에 좀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책을 난 다음에 라디오에 몇 번 나갔었는데 그 MC 분들이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게 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 방송에서 민감하게 보더라고요. 재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어떻게 책에서 쓸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요즘 애들 정서입니다. 제가 딱 두 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재밌잖아.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디션에 지원한 것도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악플 달고 하는 것도 다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재밌어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수 없어. 근데 이 재수 없어가 사실은 좀 이게 약간 속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이제 특히 마케팅, 소비자 뭐 심리 분석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저런 게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의외로 되게 신분이 고착화된 나라입니다. 거기가 되게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대손손 귀족 가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백장남자 가문도 있고 재벌 그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인종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유럽에도 굉장히 흑인들도 많고 이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종도 다양하고 사실은 전부 평등한 것 같지만 계급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신분의 고착화가 좀 일어나서 물론 그 위에 있는 상류 계층들은 노블리스 오브레지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틀린 거죠. 거기는 상류 계층은 노블리스 오브레지를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중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주로 이민자들 뭐 이슬람에서 또 흑인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 대해서 크게 그냥 개념차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분의 이동 같은 게 되게 불가능하고 좀 그냥 그러다 보니 그 상류층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문화가 좀 쌓여 있는데 유럽과 미국은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흔히 5천년 반만년 문화라고 하잖아요. 5천년 동안에 4,900년 동안 거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지니까 딱 100년 되는 나라예요. 근데 왕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일제시대 딴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35년간 지배를 합니다. 그때는 약간 친일파 같은 애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해방이 됩니다. 6.25가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이 지배력도 바뀌어요. 지배력이 그냥 깡그리 그냥 무너지죠. 계급 사회가. 그리고 60년 이후로 군사정부 들어오고 신흥재벌 들어오고 강남 땅 부자 들어오고 졸부 들어오고 2000년대 벤처 부자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다이나믹스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게 신분에 고착돼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 집안에도 왕년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 군대 가면은 우리 남자 하는 얘기가 다 집에 금송아지 하나씩 있다는 것처럼 다 우리 집은 왕년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지만 불과 뭐 30년 전에 뭐 우리 6.25 전에 일제시대 때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이조 말을 뭐 다 잘 나갔던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리스펙, 그러니까 뭐 존중은 당연히 없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특유의 이 IT 문화와 댓글 문화하고 이게 맞붙어져 가지고 조금만 흠이 생기면 굉장히 심한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도덕성 및 이미지에 큰 흠집을 얻게 됩니다. 요즘 현재 대한민국 이게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사실 유저 트렌드, 소비자 비헤이비어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못한 게 그 삼성 그룹은 그 당시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통한 변칙 상속,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글로비스를 통한 또 변칙 상속 때문에
주변에 십자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 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뭐 법정으로까지 가고 상당 부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이렇게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보기에 너무 재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있습니다. 대기업을 승계해 준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가 된 지 꽤 됐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유교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장자 상속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뭐 장남이 집안 가업을 잇는 건 맞지 않느냐. 장자 상속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편법을 쓰면 안 되죠. 그냥 세금 내 거 다 내고 뭐 상속세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을 했을 텐데 그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그런 식으로 변칙 상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붕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상업적으로 그룹 이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 큰 타격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재수없어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다음에 왜 이효리가 인기가 있고 왜 윤회가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났는데 재수없지 않고 얘는 잘났는데 재수없고 제가 그때 이 책을 오랜만에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2006년 요때 그때 신조어 중에 하나가 비호감 연예인이 신조어였어요. 비호감 연예인의 그때 대표 주자가 박명수, 장영란, 김종민. 그다음에 현영은 사실 그 급에도 못 꼈습니다. 현영은 그보다 비호감 연예인의 에이스가 요 세 명이었고 현영은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영란이야 이제 뭐 시집가서 아직 좀 그렇긴 하지만은 박명수, 김종민, 현영은 지금 현재 탑 클래스 연예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좀 못났는데 재수없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지만 재수없지 않은 게 1등, 못났지만 재수없지 않은 게 2등, 잘났는데 좀 헷갈리네요. 잘났는데 재수없으면 3등, 제일 최악은 못나고 재수없는 애들. 그런 사람 별로 없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잘났지만 재수없는 애들보다는 좀 못났지만 재수없지 않은 사람들을 또는 그런 서비스를, 그런 상품을, 그런 기업을 대한민국 사람들 더 선호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2005년 이후로 좀 증명이 된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관점은 좀 더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하긴 뭐하지만은 뭐 현재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위기, 안철수의 부상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가진 자들 좀 잘난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반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반사작용 이게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흔들고 있는 하나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간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5년 전 얘기인데 다시 하니까 좀 약간 좀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재미있는 일이 좀 있네요. 두 번째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쌍전벽해입니다. 이 책을 제가 썼을 때마다 문희준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 사이트에 성지순례. 문희준이 오이 먹고 뭐 라켓담 이런 걸가 있는 그 사이트를 백만 안티가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자 수가 뭐 거의 뭐 그 당시에 뭐 몇백만, 몇천만까지 갔던 그런 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백만 안티를 몰고 다니는 문희준이었는데 지금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김구라하고도 화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라기보다는 약간 넉넉한 아저씨.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친구도 3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제 5년 전에 문희준은 어땠느냐?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H.O.T로 승승장구하다가 2001년에 해체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토니안, 장우혁하고 이재호는 JTL인가요? 만들어가지고 댄스로 계속 갔고 강타는 이 친구가 약간 얼굴은 잘생겼는데 음악성이 있어요.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SM에 계속 남았습니다. 지금 SM 현재 이사. 지금 SM이 지금 최고가를 지금 달린 바람에 주식 차익도 상당한 지금 SM 이사로 있고. 근데 문희준만 전혀 예상하지 않게 락으로 갑니다. 락으로. 그러니까 이 H.O.T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초의 이 기획형 아이돌 댄스 그룹인데 아이돌 댄스 그룹들이 2000년 초에 가졌던 주원글씨 하나씩 있어요. 붕어 가수다. 그러니까 립싱크하고 노래 못하고
그냥 뭐 자기가 음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주옥무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들의 본질하고는 별개로 그런 주옥무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락을 한다. 배고픈 락. 근데 사실 이 락 팬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이 음악계에서 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뭐 인기에 영합하거나 뭐 대중의 시류를 따르거나 이런 사람 싫어하고요. 진짜 음악성 온리. 난 정말 너 정말 그 음악성 하나 보고 좋아한다. 인디 밴드 팬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기에 H.O.T에서 그 캔디를 부르던 문희준이 락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루에 오이 2개 먹으면서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희준에 대한 댓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댓글 달리면 문희준 입장에서는 그냥 그 음악으로 그러니까 음악으로 챌린지를 받았기 때문에 음악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뭐 자기는 그래도 원래 록이 좋았어요. 뭐 자기는 왜 뭐 자기는 이제 뭐 원래 음악의 원천은 록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먹게 되고 더 큰 문제는 팬들이 악플이 한두 개 달리니까 거기다 대고 뭐 질쳐드 셈, 빽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0대 이후의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얘 누구야? 신상털기합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생.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반한테가 모이게 됩니다. 그 문희준의 팬들은 사실은 문희준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를 욕을 하길래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100만 안티의 총집결.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그 됐죠. 그 이 메피스토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메피스토 펠릭스라는 악마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악마가 파우스트를 죽이려고 해요. 괴롭히고. 그래서 어쨌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 파우스트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메피스토 패러독스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는 선하게 나왔다. 이게 메피스토 패러독스. 반대도 됩니다. 선한 의도로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의도하고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걸 메피스토 패러독스라고 그러거든요. 문희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문희준의 팬들과 문희준은 자신의 로컬에서의 자질과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변호하고자 또는 문희준의 팬들도 오빠를 옹호하고자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2005년 6년도에 사실은 이 문희준 케이스 이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메피스토 패러독스가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동산 폭등. 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현재도 꼽히고 있는데 그 사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기반은 서민들이었어요. 당연히 노무현 정부도 서민들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집값 상승의 본질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어요. 이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이거에 대해 가지고 투자할 때를 못 찾아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많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만 뜬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전 세계 다 떴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이 특히 2000년 초중반에 문제였던 게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온갖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다. 뭐 331 정책, 831 정책 해서 계속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데 그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서민들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의 거의 대부분 뭐냐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거래 시 세금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굉장히 중과세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니네 하지 마 세금 많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정책을 시도를 해요. 그 한 의도는 자기들의 그 정치 기반인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책을 제가 쓸 때 그 저희 CJ 그룹 내에 CJ 개발이라고 제가 복합화 업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이런 한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저는 되게 그 당시 잘 알았는데 2000년 초중반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판교부터 시작해서 그 뭐죠? 주상복합 열풍.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2000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이파크, 분당, 주상복합이 쫙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복합몰들, 주로 이제 CGV 이마트 들어가는 복합몰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일조를 했던 게 신도시 건설, 뭐 세종 신도시, 행복 신도시 해가지고 또 신도시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많아진 이 자금이 돈을 흘려 들어갈 때를 좀 이렇게 그 선한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로 가다 보니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목적은 서민을 위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은 도취하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자산이 더 늘었고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진.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론스타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 금융자본들입니다. 론스타,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뭐 이런 데들. 이런 그 금융 회사들의 공통점은 버진 아일랜드나 버뮤다 같은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자본은 산업 자본이 아니고 금융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라 하면 그 자본을 가지고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그걸로 매출 얻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게 산업 자본이고 금융 자본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좋은 말로 투자하고 돈 빌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 자본이 많으면 사실은 그 나라 자체가 활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많으면 이게 공장도 많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하는데 금융 자본만 많으면 가진 자만 굉장히 배가 부르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론스타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실은. 그 2003년 이것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유럽에서 MBA 하고 있었는데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문짝 막 한국 기관이 나왔어요. 한국 기사가. 뭐냐면 소버린이라는 회사가 듣도 보도 못한 소버린이라는 금융회사가 SK그룹을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SK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주식회사의 지분 한 14% 정도를 소버린이 갑자기 삽니다. 그러니까 그 SK그룹이 당시에 지배구조가 되게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SK 주식회사로부터 순환 출자가 돼 있는데 SK의 우호 지분이 14% 언더인데 소버린이 그 이상을 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가 되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대한민국 4위의 그룹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런 금융자본에게 넘어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시민단체에서 흔히 얘기하는 소액주주들. 근데 시민단체는 그 당시에 소버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동안 재벌이 갖고 있는 황제 경영, 그다음에 그 재벌 뭐 문어발 경영, 족벌 체제, 우리 이런 거 싫다. 근데 소버린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가면 우리 투명 경영 할 거고 우리가 정도 경영을 할 거야. 우리 손을 들어줘. 시민단체는 소버린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찾아는 왔는데 자 여기에 공통점들은 이번에 론스타 이번 외환은행도 아직 결론 안 났지만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인수해가지고 파는 행위를 보면 대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러니까 얘네들의 습성은 이래요. 그 지분 관계가 취약한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지분을 들어가서 적대적 M&A를 합니다. 산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어차피 말씀드린 이 친구들은 산업자본은 아니기 때문에 극동건설 사가지고 무슨 해외 수주를 해가지고 돈 버는 이런 생각 없어요. 산 다음에 하는 일은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먼저 팝니다. 극동건설 건물 바로 팔렸어요. 팔면서 일단 700억 캐시 찾고 그 다음에 매년 배당을 최대한 받습니다. 배당으로 다 갖고 가는 거죠. 원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지 회사가 돌아가는 건데 그 배당은 자기가 다 빼갑니다. 그래서 그 극동건설 인수하고 한 3년 만에 3년인가 4년 만에 또 하필 그때가 외환위기 지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다시 할 때예요. 그래서 극동건설 인수하고 한 3, 4년 만에 투자했던 금액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사는 수주도 잘 들어가니까 가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의 거의 두세 배를 받고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 하는 게 그 경영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합니다. 구조조정. 그러니까 회사에 부동산 팔고 인력 감축하고 그 다음에 배당 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로 일단은 자기 본전 차린 다음에
그 회사는 나중에 또 파는 거죠. 만약에 그 서버린이 그 당시 SK를 인수를 많이 했으면 걔네 말대로 투명 경영과 뭐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투명 경영은 신용은 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한 일이 정리해고입니다. 얘네들은 그게 방식이니까. 왜냐하면 정리해고를 해야지 회사가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고 그래야지 배당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단체는 이 선한 의도로 문희준 팬들처럼 선한 의도로 이 대한민국의 재벌 경영, 문어발 경영, 족벌 경영을 없애자. 투명 경영 해야 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 갖고 오자. 라는 것 때문에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아까 극동원 건설 같은 정반대의 사례가 일어난 이런 케이스들이 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라든지 이 산업계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 컨텍스트를 읽어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이버 뉴스나 이 그 지하철 문과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블루오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 이번에 킬러 콘텐츠에서 잠깐 썼어요. 요 내용을 쓴 게 아니라 블루오션이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그 해의 화제의 용어 1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유찬 교수라고 르네 마보, 그러니까 김유찬 교수는 한국 사람, 르네 마보는 프랑스 여교수 두 사람이 이니시아드에서 이제 쓴 책인데 그 당시 대단한 화제가 됐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사업을 하자 또는 혁신을 하자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대명사처럼, 야, 블루오션 찾아봐, 대명사처럼 이 됐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좀 이런 얘기하지 뭐하지만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그 태양의 서커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주 와인 옐로우테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되게 좀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를 든 건 사실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덕목이. 근데 내용은 그냥 혁신이에요. 이게 예전에 슌페터가 그 혁신 그러니까 했던 거랑은 큰 차이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걸 보강해가지고 완전 탈바꿈해서 이노베이션을 하자라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케이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양의 서커스라든지 옐로우테일 케이스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대척점에 있는 게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상한 날의 앨리스에 나오는 레드퀸 시어리입니다. 레드퀸 시어리가 뭐냐면은 그 스탠포드에서 이게 199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2005년, 요게 아마 1990 한 7, 8년 정도. 그러니까 한 시기로는 한 7, 8년 빠르겠죠, 여기가 레드퀸 시어리가. 여기는 반대입니다. 블루오션은 니네 경쟁하지 마. 거기 레드오션이잖아. 니네 여기서 블루오션을 옮겨. 여기 가면은 니네 경쟁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경쟁자가 없는 신시장을 발굴해서 승자 독식의 기회를 오랫동안 네가 다 열매를 따먹으렴. 이게 블루오션이고요. 그 레드퀸, 그러니까 붉은 여왕 이론은 경쟁이 좋은 거야. 경쟁을 함으로써 거기서 사람들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거기서 경쟁력이 강해져가지고 다른 쪽, 뭐 글로벌이라든지 거기 가가지고 성과를 거두면 돼. 그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킬러 컨텐츠 승부사에서 한국 걸그룹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치열한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에베레스트산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이 왜 제일 높니? 이유는 하나입니다. 히말라야에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제일 높은 산은 그 한 남산 정도 돼요. 남산 정도. 근데 네덜란드에서 1등입니다. 근데 히말라야에서 1등은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경쟁자들이 세니까. 그러니까 레드 퀸 시어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도 사실은 더 경쟁력이 클 수도 있고 경쟁자가 없는 곳 가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블루오션에 제가 보기에는 그 별것 없는 전략이지만 그 당시 엄청난 책의 판매 부수와 그 신드롬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책 표지입니다.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카피라이트 이렇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핏빛 흥건한 그 경쟁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에메랄드빛 블루오션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과실을 독점하세요. 이게 메인 카피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파란 그랑브루, 파란 배경에 블루오션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루오션이 아마 이 레드 퀸 시어리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대척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전략적인 네이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는 사실은 내용 자체로 보면은 혁신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혁신 내용이나 굉장히 이 브랜드, 네이밍, 마케팅 이런 것들이 더 파괴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책 중에서는요, 그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뜬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도 원래 제목이 뭐 이상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그걸로 바꾼 다음에 판매고서 굉장히 늘어났고, 뭐 하여튼 그 아침형 인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굉장히 책 제목 때문에 또 요즘 그 세멘 파커스라는 출판사가 책 제목으로 굉장히 대박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그 뭐죠? 아프니까 총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블루오션 스트래터지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돈텔마마가 요즘은 이 정도 급의 메이저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목요일에도 이렇게 지금 시간에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는 거 보면은 별로 이게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원래 술 마시기 제일 좋고, 요즘은 금요일 날 거의 이제 회식도 안 하고 다 목요일 날 다 하시는데, 목요일 날도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2005년 이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2003년에 왔어요. 또 이제 그 예전에 전 직장 동료들 이렇게 만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이 뉴월드 호텔, 지금이 라마다 서울 뉴월드 호텔이 그 원래 단코라고 그 89년도에 생겨가지고 강남 일대를 평정한 호텔 라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91년도에 심영래가 꾸띠라는 걸 인수를 했는데, 그 어쨌든 그 단코 이후로 이 강남의 뉴월드 호텔이 나이트클럽의 메카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제 빠지고 한참 별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돈텔마마란 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무슨 뭐 클럽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30대 중후반, 40대 초, 여기가 이 정규 분포 제일 중간에 있는 메인스트림이다. 주 구성원은 남자는 거의 이제 회사원들, 물론 의사, 변호사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강남 거주하는 아주머니들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미씨들. 여기 지금 없나요? 이게 제 듣기에 그 간판에 요 돈텔마마 옆에 약간 RA라고 원래는 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그마크처럼. 그 RA가 뭐냐면은 렌트 허즈밴드랍니다. 그게 걔네들이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농담이 아니라 회사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땅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못했죠. 왜냐면 이 CSR, 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고객들이 열광하는 상품과 서비스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싫었지만 그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웨이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원래 나이트 클럽은 춤과 음악을 팝니다. 술도 팔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춤과 음악과 알코올을 사러 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그 당시 결론은, 우리 팀의 결론은, 여기 오는 거는 일탈과 향수다. 이 일탈과 향수는 이제 그 여성 고객들이 오는 이유입니다. 남성 고객들이 오는 이유는 분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쁜 여자가 지금 다 가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자 고객이 오는 이유는 일탈과 향수다. 그 할리 데이비슨이 파는 건 오토바이가 아니고 모험이라고 하죠. 모험.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가 파는 거는 뭐 커피가 아니고 뭐 낭만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돈텔마마의 상품은 일탈과 향수입니다. 이걸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건 제가 잠시 요걸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예전에 해피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이 아니라 그때 그 컬럼을 인터넷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8학번. 그러니까
그 제가 88번 어떤 세대인가 하면 82년도에 교복은 우리 그 새까만 그 친구에 나오는 곽경택 감독의 친구에 나오는 레니 시다바리가 하는 그 교복을 1년 딱 입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두발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두환이 교복 자유화 과외 금지를 시키고 두발 자유를 시켰는데 교복은 제가 중학교 1년 딱 입고 두발은 자유가 해서 빡빡 밀진 않았었어요. 첫 세대고 교복 자유가 되다 보니까 이 참 추억의 조다시 나이키, 챌린저 빼빼로노의 그린에이지 기억하십니까? 챌린저 빼빼로노는 삼성 SS 패션, 그린에이지도 있고 이 유명 브랜드를 처음 입었습니다. 제 기억나게 하는 게 조다시 22,000원 그 당시에 나이키 24,000원. 그래서 가끔 골목에서 나이키 신발 깡패들한테 뺏긴 케이스들 굉장히 많고요. 이건 나은데 이 조다시를 뺏기면 참 지배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는 아주 유명 브랜드를 처음으로 느낀 세대고 마이클 잭슨의 Beat It Billie Jean 이 스릴러 앨범이 83년에 나옵니다. MTV가 82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의 세례를 처음으로 받은 세대. 이거 88학번이 대학교 들어갈 때 육공화국이 들어옵니다. 올림픽도 하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저희 누나가 1년 빠른 87학번인데 학교에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데모하니까. 근데 60민주화는 항쟁이 되고 뭐 6.25 선언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88학번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88년도부터는 이 애들이 데모하는 거에 아젠다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반전반의 양키고 뭐 민주화 투쟁이었는데 88년부터는 통일로 바뀝니다. 아젠다가 바뀐 거죠. 어떤 이념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이 처음으로 이 해외여행 자유화 그래서 어학연수, 배낭여행 이런 게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들어갈 때 토익 시험을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토익 공부를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컴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논문은 컴퓨터로 쓰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94년도에 처음으로 그 하이텔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넷스케이프 깔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바로 위의 세대는 저 88학번인데 한 87은 모르겠는데 한 86, 85, 84 한 2, 3년 선배들인데 그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고 컴퓨터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갔더니 그 사람이랑 한 2, 3년 후배밖에 안 되는데 영어도 좀 하고 컴퓨터 좀 하고 우리 뒤에 오는 후배들은 다 우리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바뀐 세대의 가장 첫 번째에 있었던 되게 럭키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다른 얘기고 그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오는 그 아주머니들의 프로파일이 딱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해피 제너레이션 87, 88, 89, 90 여기가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나이가 그러면은 뭐 한 30대 중후반, 뭐 35세에서 한 40세 정도 된 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여자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 웃긴 얘기지만 80년대 말 학번만 해도 여자들이 졸업하면 그냥 결혼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같이 88학 동갑인데 28에 저랑 결혼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찍 한 것 같고 여자는 28 노처녀. 근데 저희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한 34살, 그러니까 37, 8년생이 지금 34살인데 뭐 그런 친구들 결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 당시에는 거의 취업을 안 하고 저희 누나도 87학번인데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해서 바로 시집 갔습니다. 회사 생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불과 몇 년 사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그런 혜택을 되게 누렸던 친구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91년에 단코도 가고 뭐 강남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월팝, V존, 보스터치 이런 데 가던 친구들인데 자기들은 결혼하고 바로 애 낳고 쭉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대한 향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향수와 일탈에 대해서 이 플레이스가 제공을 합니다. 여기 오면 좋아요. 그리고 그 여기 가는 사람들은 뭐 사실은 이때도 이런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공급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카바레 이런 데. 근데 거기는 되게 수준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강남 한복판의 탑클래스. 그것도 과거에 이 30대 중반의 고객들이 15년 전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유행했던 단코 자리. 그러니까 그 향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되게 물이 좋대더라. 거기 가면은 대기업 직원, 의사, 교수, 목사, 아니 목사는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되게 좋대더라라고 와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그 엘리트라고 하면 에이스급들이 가고 그러다 보니 남자는 당연히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회사 일이니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춤이 아니고요, 뭐 일탈과 향수입니다. 딱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사실 있는데 장사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밥벌이인 거죠. 내가 나와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밥벌이인 거고 그 사업은 어쨌든 좀 규모가 커지면 약간 뭐 너무 이게 삼성과 CJ 용어긴 하지만 사업 보국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처럼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와서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 되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가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 없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담인데 아주 촬영하는 게 계속 좀 신경 쓰이는. 제가 그 엠넷 미디어라는 회사를 2006년에 이 책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 CJ가 음악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원래 이제 CJ 뮤직이라고 조그맣게 있었고요. 근데 CJ 뮤직은 주로 이제 음반 유통하는 기능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맥스 MP3라는 그 당시에 벅스에 이은 2대 음원 사이트를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CJ 미디어에 있는 여러 케이블 채널 중에서 엠넷 KM 채널을 떼서 갖고 와요. 왜냐면 음악 채널이니까. 갖고 오고 그 당시에 그 김광수 사장이 있던 GM기획, 그 당시 소속은 SG워너비 시아,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온 다음에 이효리, 옥주현 영입하고 송승헌, 이범수, 황정음 저희 있을 때 완전히 인기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그 회사 분리된 다음에 되게 많이 떴죠. 그 다음에 지금의 티아라 저희 회사 연습생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엠넷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2006년 8월에 출범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결국에는 음악에 투자도 하고 음반도 만들고 온라인 음원 사이트도 있고 아티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도 갖고 있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베뉴라고 하죠. 베뉴. 공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파티도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쇼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 베뉴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 그 당시 고민하다가 지금 그 안세병원 사거리 선샤인 호텔에 있는 보스라는 나이트를 인수합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그 당시는 이제 엠넷 미디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베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뭐 이 클럽 같은 신을 찍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언론에서 대기업이 뭐 나이트를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한번 큰 철퇴를 맞고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 해서 팔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부서에 사실 맞았죠 사실은. 결국에는 의도는 그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결국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걸 안 좋게 보려면은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수요는 있었고 아마 좀 제대로 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들어갔었으면은 되게 재미난 곳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좀 참 안 된 걸 보면요, 좀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링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2006년 5월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저는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그 학교 다닐 때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졸업은 안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 신하위 멤버들이 다 저희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2006년 1월에 조선일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절창은 즉 노래 잘하는 가수는 이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요계 전문가들 대상으로 1위 조용필, 2위 이승철, 3위 임재범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용필과 이승철은 오케이. 근데 임재범은 그 당시에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었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절창 3위에
2000년 1월에 꼽힙니다. 요즘 이제 하도 재조명 받아가지고 우리 그 임재범의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겠지만 신하위로 뜬 다음에 그 개인 1집을 90년대에 발표를 하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이후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고 또 잠적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뭐 기사를 봤더니 이 종교에는 어디 안 경험해 본 종교가 없더라고요. 뭐 천주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 마지막에 불교한다고 머리까지 빡빡 깎고 결혼할 때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인이었습니다. 인기 있는데 계속 종족을 감추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임재범 씨 같은 경우는 일단 타고난 이 하드웨어가 너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이 한국형 샤우팅 보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80년대 이제 중후반 한국 헤비메탈 막 나올 때 부활, 뭐 백두산, 뭐 신하위 뭐 쭉 나올 때도 사실은 보컬만큼은 물론 이승철 노래 잘했지만 보컬만큼은 사실 임재범의 이 타고난 이 보이스를 따라올 수는 없었죠.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이 외모까지 도인의 풍모가 풍기는. 근데 임재범은 현실과 타협을 안 했습니다. 이제 킬러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 킬러가 사실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번 제 책도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나왔는데 킬러 본능, 킬러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썼죠,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그냥 살인자라는 킬러에서 뭔가 한 칼이 있는 뭔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의미로 쓴 게 히딩크 감독이 처음인데 그 킬러 본능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뭔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뭔가 브렉스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임재범 같은 경우는 킬러의 자질을 갖고 있는데 현실과 타협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06년 당시만 해도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재기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살았던 이승철은 어떤 사람인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해서 비슷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솔로로 나왔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승철은 뭐 중간에 마약 관련된 혐의로 되게 안 좋은 시련을 겪게 되죠. 근데 거기서 재기를 합니다. 근데 재기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부활 락 밴드로 데뷔했다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로 해서 약간 그 뭐 발라드도 했다가 그 안 좋은 시기를 겪고 나서는 재기를 위해 가지고 댄스 음악을 불러요. 혹시 기억하지 못하면 뭐 방황, 검은 고양이 이런 노래는 사실은 락커가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댄스 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승철이 슈퍼스타 K의 지금 그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대단한 그 독서를 전하고 있는데 혹시 이승철이 그 라디오 프로나 버라이어티 나온 거 보시면 굉장히 웃겨요. 이 토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락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태원 같은 경우가 락커의 처음에 이제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김태원도 잘 되고 부활도 뜬 것처럼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승철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댄스 음악도 부르고 그다음에 라디오나 브라이트 나와가지고 이 입심도 막 하고 심지어는 2003년인가는 일본도 진출해요. 루이라는 예명으로 아마 다 모실 겁니다. 루이라는 예명으로 이승철 이름을 버리고 일본도 잠깐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보면 킬러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승철 씨는 현실과 타협이라는 의미가 약간 안 좋긴 하지만 현실에 어떻게 보면 순응을 했죠. 순응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락커의 자존심을 버린 건 아닙니다. 2002년도에 부활 리뉴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네버엔딩 스토리로 다시 한번 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락커의 자존심과 최고의 보컬이라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에 순응해서 계속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다행히 올해 나는 가수다로 해서 완벽하게 재기를 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아마 일요일 밤에 이제 그 새로운 프로로 임재범이 거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작곡가들하고 몇 명이서 이제 뭐 미국의 호주를 횡단하면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음악이 겸비된 약간 버라이어티 나갈 정도가 됐으니까 현실에는 이제 완전히 순응을 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킬러들이 있는데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연봉 1, 2억 줘도 좋으니까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모시고 옵니다. 스카우트.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딱 오면 그 굉장히 능력 있는 거 인정하는데 현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지나친 오너십을 갖고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최고야. 이게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불신, 뭐 무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회사 일에는 이 잡이 있고 제너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그걸 두 개 분리하거든요. 잡은 뭐냐면은 순수한 내 일. 내가 만약 설계하면은 설계를 해야 되고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고 회계면 회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잡.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 7시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이게 잡이 7시간이고요. 제너럴은 뭐냐면은 회사랑 상관없는 교육,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이런 거. 근데 회사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킬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거부를 느낍니다. 야, 나는 이 일하러 왔는데 왜 내가 봉사활동을 왜 가? 내가 왜 거기서 교육을 왜 들어? 이럽니까? 이게 조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 성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되게 그 기존 조직과 잘 못 어울립니다. 잘하면 다 내가 잘한 거고, 뭐 못한 거 있으면 계속 책임 넘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킬러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서도 킬러들 어떻게 보면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되게 잘 그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킬러들 입장에서도 그 기존 조직과의 조화가 없이는 자기가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행히 돌아온 이제 임재범이 됐지만 어쨌든 현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네 킬러 본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근데 조직 내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런 케이스를 좀 반면교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킬러 콘텐츠 승부사들의 그때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 중에서 그 조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가급적 동영상은 최소화하자라는 이제 얘기 때문에 동영상을 뺐는데 조건 그러니까 2AM의 데뷔곡을 혹시 아십니까? 아신 분? 예? 네. 2AM의 데뷔곡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이 노래밖에 없다 하는 이 노래인데 그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 딱 뮤직비디오의 시작이 이 2567이라는 날이 딱 떠요. 뮤직비디오 인트로에. 조건이 2000년 초에 그 SBS라는 영재 신동 프로그램에 발굴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박진영한테 스카우트를 당했죠. 근데 들어와서 2000년 초부터 2009년까지 계속 연습생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까지 연습생으로서 대기했던 최장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2567일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동안에 연습생으로 있는 동안에 얘랑 같이 JYP에 스카우트 됐던 선예는 원더걸스로 데뷔는 물론이거니와 폭발적인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가 이제 이 허탈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2AM과 2PM이 데뷔할 때의 장면을 저희가 그 엠넷에서 그 당시에 열혈남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2PM, 2AM을 섞어가지고 JYP 연습생 애들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근데 저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연습생. 근데 어쨌든 뭐 니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연습생 기간 되게 짧았는데 빨리 스카우트되고. 그래서 어렵게 데뷔를 합니다. 근데 이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2567을 기다려서 데뷔를 했는데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못 뜬 거는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운. 근데 자기랑 또 비슷하게 데뷔했던 2PM은 너무나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들어왔던 선예는 원더걸스로 잘 나가고 자기랑 비슷하게 들어갔던 데뷔했던 2PM도 지금 거의 뭐 특급 스타가 됐고 근데 2AM은 계속 못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못 뜨게 됐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신인 그룹이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인기가 잘 없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 뭐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조건이 했던 게 바로 이런 짓들입니다. 이런 짓이 좀 웃긴데 이 MBC 세 바퀴에 나와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소녀시대의 G를 너무나 심한 감정의 과잉을 그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건이 이 깝을 친다, 깝을 떤다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근데 2,567일 동안 연습생으로 했었던 게 약간 이게 그 다 그냥 그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게 그 감정의 과잉으로 깝을 하는 그 소녀시대의 G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잘 춘 댄스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굉장히 잘 추기 때문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내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감정의 과잉을 합니다. 그러니까 춤은 잘 추고 매끄럽고 나중에 보면은 되게 약간 그 파한대소하는. 그래서 2AM은 노래는 인기는 없는데 조건 개인이 뜨게 되죠. 그래서 조건 나오니까 어쨌든 조건이 있으니 그래도 2AM의 조건이라고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버라이어티에서 계속 인구의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촛불처럼 꺼져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AM이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그룹이에요. 이것도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아이돌 그룹에는 노래 잘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시대는 태연, 그다음에 그 뭐죠? 2NE1에는 박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한 명씩 이제 노래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2AM에는 이 네 명이 다 고른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래를 제일 잘하는 보컬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브라나드 걸스랑 비슷해요. 핵심 역량이 보컬에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음악도 다 발라드입니다. 근데 핵심 역량은 보컬에 있고 발라드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못 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죽이느냐? 어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건이 자기 핵심 역량은 상관없지만은 TV 나가서 보라이어티 기식에 나갑니다. 그 TV에서도 얘기했는데 박진영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니네는 발라드 가수인데 거기서 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네 노래를 들으면 나중에 이게 뭔가 가슴에 울림이 있겠니?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2AM이나 이러면 계속 이제 명맥을 유지해요.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2010년 작년 1월 그 방시혁 작곡의 죽어도 못 보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노래가 결국은 2010년에 아마 제 기억에도 그 음원 수익이 제일 많았던 노래입니다. 죽어도 못 보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핵심 역량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시장에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자기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공법이 안 통하지만 자기 핵심 역량은 이쪽에 있지만 다른 이런 깝을 통해 가지고 계속 2AM과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대박 히트곡이 나오고 결국 탑 클래스 연예인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경제학계에 있어요. 그 우리 벤처기업 코스닥에서 휴맥스라는 기업하고 이게 이제 우리 셋탑박스 아마 세계 한 탑 3에 들어가는 휴맥스, 변대규 사장, 그다음에 NC소프트 김택지 사장.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는 이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봤더니 이 김택진 씨 개인의 주식 자산이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벤처뿐만이 아니라 전체 삼성부터 다 이렇게 했었을 때 7위도 7위. 전체 7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의 제9구단도 좀 만들고. 근데 웃긴 게 휴맥스는 처음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초기 이 사업의 메인 사업군이 노래방 기기였어요. 세탁 기기를 만든 데가 아니고 원래 이제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서울대 제어기업과 출신이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제품에 영상에다가 자막을 입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다 자막을 입히는 기술을 노래방 업체에서 야, 노래방 기기 되게 좋다. 노래방 기기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해가지고 노래방 기기로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하고 싶었던 게 노래방 기기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뭔가 좀 약간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서울대 제어개척과 출신들 만든 벤처니까. 근데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노래방 기기라도 만들어가지고 서바이벌을 하자. 버팁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종잣돈을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셋탑박스를 만들고 IT 붐이 일어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죠.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온라인 게임 회사인 NC소프트, 뭐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도 사실은 90년대 말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주 사업이 SI에였어요. 그러니까 남들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기도 벤처기를 만들었는데 뭐 돈이 안 되니까 원래
이 벤처기업, 이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의 원래 가장 공통된 점이 자기 기술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건 뭐 너무 이게 과잉이 돼가지고 저를 타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다 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둘의 공통점은 자기 기술이 되게 좋은 거 인정. 근데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회를 하지만 이 회사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그 중에 한 아이템으로 온라인 게임을 간단히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딴 사업 다 접고 온라인 게임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온라인 게임 회사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의 사례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원래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장에 딱 던져졌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우직하게 계속 정면승부하는 것 또는 살짝 우회하는 것. 우회해서 살아남는 것. 근데 뭐 둘 다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확률상으로는 후자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안 맥혔는데 유사한 것들로 계속 두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키한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2AM과 휴맥스와 NC소프트는 약간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찬스를 잡고 결국엔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안철수 씨가 무릎팍도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되게 감명 깊은데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보고 행운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행운을 정의하냐면은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가 오는 것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기회가 와야지 그게 행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결국에는 그 자기들이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가 2AM이 죽어도 못 보내라는 노래를 어떻게 보면 받은 건 되게 행운이지만 사실은 살아남지 않았으면 그런 행운 아마 못 왔을 겁니다. 그 제가 이 추노를 저는 이제 뭐 열심히 본 편은 아닌데 예전에 그 모 컬럼니스트가 저거 그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봤는데 그 칼럼이 추노에 대한 칼럼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추노에 이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 영의정이 뭔가 모함을 하고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좌의정이 그걸 이제 죽이라고 보냅니다. 사신을. 그래서 이제 영의정은 이제 참수형 당하기 전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신이 와가지고 좌의정이 이거 읽어주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좌의정이 보낸 편지를 있습니다. 뭐냐면 대나무는 고드나 기둥에 쓸 수 없다. 끝.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되게 대나무 역할을 많이 한 것 같다. 되게 직원도 많이 하고 막 상사들한테 막 왜냐면 그 직원이니까 맞는 얘기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회사를 현재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 자기 상사였던 지금은 되게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상사를 한 10년 뒤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CEO가 되어 있겠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CEO가 이러다 보니 자기한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게 아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한테 직원을 하는 건지 금방 구분이 간대요. 저거 막 나한테 아첨하는구나. 이거 정말 이거 직원이구나. 구분은 가는데 자기가 CEO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첨이 아첨인지는 아는데 너무나 달콤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CEO는 아니지만 그게 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외로운 자리거든요. 외로운 자리도 계속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칼럼니스트가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그때 했던 그 막 대나무 같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상사들 얼마나 아프게 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대나무는 고두나 기둥에 쓸 수 없다. 반대로 소나무는 되게 생채기가 많습니다. 자다 보니까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소나무는 결국에는 석가래로 쓸 수 있어요. 기둥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 그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아마 주로 주니어 때 암만 양보를 해난 과장 정도까지는 직원을 하고 좀 이렇게 막 할 수 있어도 정말 조직 내에서 리더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생치기도 좀 나고 좀 약간 둥글둥글한 것도 좀 있고 해야지 결국에는 기둥으로 쓸 수가 있지
대나무처럼 올궈주면 그 영의자처럼 결국에는 기둥을 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케이스하고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임재범 케이스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 순응하고 좀 타협하고 가면은 롱런하고 좀 더 대중들에게 많은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의 자존심, 뭐 흔히 얘기하는 곤조 이런 게 이게 아티스트든 회사의 조직원들이든 그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조직의 기둥으로 쓰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추노 그 컬럼을 보자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2M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 벤처 기업들의 서바이벌하고도 연결되고요. 우리 삶에서도 일정 부분 교훈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또 임재범 또 나왔네요. 이거를 이걸 먼저 해볼게요 한번. 여기 혹시 왼쪽에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이거 잘 안 보이나요? 예,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민관홍이에요. 민관홍. 예. 그때 이거 제가 했나요? 요 슬라이드? 아, 했으면 패스해야 되겠네. 예. 어쨌든 그 감정이입을 통해 가지고 약간 고개의 감성을 움직인 케이스였는데 지난번에 했으면 제가 빅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건 제가 안 했. 아, 그래요? 이것도 했나? 그럼 지난번에 수업 들으신 거예요? 두 분이 대다수 안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짧게 해주시죠. 살짝만 해주시죠. 예. 그러면 이걸 아껴요 이게. 이게 이제 민관홍인데 류입니다. 류. 그 겨울연가 부른. 그래서 한국에선 존재감 제로. 민관홍도 누군지 모르고 류도 누군지 모르는. 근데 2003년, 2004년에 일본 홍백 가합전까지 섰던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이 팬들, 일본 팬들입니다. 이 민관홍이라는 사람이 딱 이거 하나예요, 여기는 겨울연가. 그 이유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무슨 뭐 외모나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하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겨울연가에 있는 그 둔상이하고 이 감정이입이 됐던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사실. 그 저희가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많은 게 요즘 한류 K-팝 아주 굉장히 열풍인데 발라드 노래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댄스곡은 어떻게든 뭐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고 가능한데 발라드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는 자막이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발라드 노래를 뭐 자막한 것도 웃긴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다 대부분 비주얼 보고 퍼포먼스를 보는 건데 발라드 노래가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결국은 겨울연가의 사례를 보고 힌트를 얻습니다. 야, 결국에는 이 블록버스터 한류 드라마에다가 얹혀서 가자. 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아이리스와 아테나에다가 음악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겨울연가에 민관홍 나올 정도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OST에 그 유명 가수가 잘 안 나왔어요. OST에 유명 가수가 나온 첫 번째 케이스가 2005년에 그 이운주의 유작이었던 불새에 나오는 이승철 2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메이저 가수가. 근데 저 이 아이리스에는 그 뭐 백지영이 잊지 말아요를 비롯해서 뭐 신승훈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탑이 나왔기 때문에 빅뱅 노래도 들어가고 되게 약간 호화 라인업이었어요. 그다음에 아마 김태호도 들어가고 아테나에는 SM 가수가 되고 들어가고 뭐 슈퍼스타의 장재인도 들어가고 뭐 백지영도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이입이 좀 들어가야지 이 문화 콘텐츠가 그냥 하나 특히 말씀드린 발라드가 그러니까 이 음악이란 콘텐츠가 되게 힘든 게 문화 콘텐츠다 보니까 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같이 넘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터 드라마에 좀 힘을 빌자라고 해서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공감각 발음도 잘 안 되네. 공감각적인 심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 푸른 종소리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운드와 이 시각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공감각적인 것들이 가장 상업적으로 잘 표현돼 가지고
유전세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사실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요거하고는 좀 별개인데 이 감정이입을 제가 한번 다른 케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이 김동률과 이적이 사실은 거위의 꿈을 먼저 불렀어요. 지금 현재 국민가요급이 된 거위의 꿈. 그 카니발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했고,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김동률을 되게 좋아합니다. 김동률이 이 나중에 혹시 그 카니발의 거위의 꿈을 들어보실 기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김동률의 웅장한 보이스로 난 꿈이 있었죠 하고 딱 시작을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 거위의 꿈의 가사는 뭐 난 꿈이 있었죠, 뭐 지치고 남로하여도, 뭐 그리고 뭐 나아가 뭐 이런 노래인데, 여기 이적 서울대 출신입니다. 여기는 연세대 출신이고 둘 다 강남 8학군 출신. 휘문고 반포고. 이런 애들이 난 꿈이 있었죠, 거칠고 남로하여도 뭐 저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하니까 감정이입이 잘 안 돼. 근데 인순이가 이 혼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인순이가 그 깨치고 나와가지고 하는 걸 부르는 순간 노래가 대박이 납니다.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저는 음악업계에 있지만 개인적인 편견을 호불호를 떠나서 음악적인 역량은 카니발의 거위의 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사람의 보이스하고 그다음에 이 클래식 쫙 연주하고 하는 거 되게. 근데 결국 그 가사에 대한 감정이입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사실 좀 쉽지 않겠어요. 또 뭐 요거하고 좀 다른 케이스지만,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에 그 음원 수입이 가장 많았던 것은 그 2AM의 죽어도 못 보내였고, 2010년도에 음원 사이트에서 올킬을 가장 오래 한 노래는 강순윤의 본능적으로입니다. 슈퍼스타 K 오디션을. 근데 윤종신이 그 노래를 그해 5월에 발표했어요. 그 노래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윤종신의 본능적으로가 있었다는 기억하는 사람들은 윤종신 팬클럽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강승윤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데뷔도 안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던 애인데, 그 본능적으로를 불러서 전체 음원 사이트 엠넷닷컴, 멜론, 벅스, 뭐 도시락 등등등을 한, 요즘은 한 하루 이틀 정도 1등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올킬, 2주 정도. 그게 그 본능적으로라는 노래하고 멜로디, 가사가 그 윤종신 같이 유약한 이 40대 이 초중반의 이 초로의 중늙은이가 부르는 노래하고, 강승윤처럼 이 18살짜리 고등학생 약간 반항기가 삐딱하게 서가지고 부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온 거죠, 사실은. 그만큼 노래도 이런 OST하고 또 별개로 이 감정이입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마술 램프. 제가 왜 스타벅스 썼냐면은, 이 올해 초에 저도 읽은 기사인데,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원두 가격이 뭐 340원이다. 원가가. 그러니까 이걸 딱 이제 뭐죠? 커피 가격 대비 했더니 한 4%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소비자 단체에서 막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아까 제가 뭐 할리 데이비스는 모험이고 스타벅스는 낭만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 분위기를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커피 한 마시고 음악 듣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타벅스 요게 붙어 있는 로고를 든 컵을 들고 우아하게 가면서 먹는 이 된장녀의 약간 그 본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모여가지고 사게 되는 건데, 그거를 원두 가격이 340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아니다. 결국에는 이 스타벅스도 이 결국에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상품 가치가 극대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안 했던 걸로 한번 이거 했나요? 지금 걸그룹 이거 했습니까? 예. 이걸 할게요. 그럼 이거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바치는 건 아니고, 이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동감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 회사 내에서 챌린지란 말을 요즘 다 쓰시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조직에서 신규 사업을 발표를 하면 이제 이 듣는 사람들이 챌린지를 합니다. 그거는 이런 점이 위험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태원이 이번에 그 위대한 탄생 1편을 통해 가지고 국민 멘토로 뜹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멘토 제도로 운영됐는데 김태원 씨가 멘토로 했던 친구들이 탑 3에 올라가고요. 이 세 명이 다 지네끼리 해가지고 1등이 이제 백청원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김태원이 혹시 첫 예능 나갈 때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스타에 김구라가 초대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4차원적인 그러다 하다가 이제 뭐 그 좀 인기를 끌게 되고 그 혼자 왔냐 이 CF로 약간 뜨고 그러다가 남자의 자격에 이제 메인으로 캐스팅이 되죠. 그러니까 김태원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왜냐면 로컬에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로컬에서의 자존심이 그 사실 그 CF 그 혼자 왔냐 이거는 참 그 로컬로서 자존심을 다 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김태원은 고민했겠죠. 그 나이에 지금 이걸 해가지고 성공하면 자기한테 큰 리워드가 있겠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마 돌이킬 수도 없을 거.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로컬의 자존심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자 그게 뭐냐면 결정을 할 때 아마 51대 49의 결정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뭐 김태훈이 연애 프로그램 나오고 심지어 내가 결혼을 하고 물건을 하나 사고 다 이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회사든 개인의 가정사든 이 100대 0, 90대 10의 결정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말 고민스러운 결정은 이거예요, 사실은. 51대 49. 근데 결국에는 51대 49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임재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기인이고 현실과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나는 가수다 나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태훈이 나왔던 프로그램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존심 하나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TV 안 나온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뭐 심사위원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리스크이기도 했고 특히 만약에 거기서 탈락하면 어떠냐 이런 리스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태원보다는 좀 쉬운 결정이긴 했겠지만 아마 임재범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결정이었을 거다. 뭐 이게 뭐 51대 49일지 70대 30일지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했던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49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1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 얘기 왜냐면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신규 사업 같은 거 회사에서 이제 할 때 신규 사업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 될 수 있는 리스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신규 사업을 발표하는 이제 뭐 TF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뭐 관리 담당하는 뭐 이제 임원들이라고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죠. 챌린지 형식으로. 뭐 이건 리스크는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결정을 한 건 49가 있는 걸 모르고 한 게 아니고 49가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를 택할 수가 없으니 50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49의 재앙이 일어나기 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있고요. 이런 플랜 B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당 부분 많은 회사들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을 선택했는데 이 49에 대한 챌린지를 되게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4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49에 대해서만 계속 챌린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챌린지가 길어지면 그 삼성에서 예전에 이제 신경영 할 때 이건 회장이 뒷다리 잡지 마라 그래요. 뒷다리 잡기. 그러니까 뒷다리 잡기의 달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안 됐을 때의 손해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돈, 시간, 사람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썬코스트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의 데미지는 100% 나오는데 성공했을 때는 사실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를 미리 읽거나 새로 읽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고 대신 실패했을 때는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 49에 대한 굉장히 심한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는 산으로 가고 여기 있던 사람들도 준비를 많이 했으나 더 이상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 프로젝트는 그냥 흐지부지 사장된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건전한 49에 대한 챌린지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을 선택했다는 걸 사실 다 알고 이거를 49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해지할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하는 챌린지하고 49에 대한 챌린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게 결과물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김태훈 씨나 임재훈 씨도 50일지 70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들어온 케이스다. 물론 둘 다 성공했습니다. 그 제가 이게 좀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 사육신과 생육신을 제가 그러니까 찾아서 그린 건데 요즘 그 논술 요즘 그 고등학생들 논술의 주제로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상문은 사육신입니다. 신숙주는 우리가 지금 숙주나물 한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권력에 불붙은 사람이 된 것 같고요. 요즘 그 공주의 남자인가 그 혹시 보시는 분 아시 뭐 약간 그 내용이잖아요. 세조. 요즘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산문과 신숙주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논술에 나온답니다. 저는 사실 그 고민 좀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상문이 사육신으로 죽은 결정 본인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아까 막 그 뭐 추노에 대나무되게 했지만 근데 자기가 그 결정을 함으로써 자기 일단 직계 다 사형 그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 남자는 죽고 여자는 다 노비로 갑니다. 몇 대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한 명의 결정 때문에 일가가 멸족당하고 그 다음에 그 몇 대까지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이 아니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그 굉장히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재주를 더 이상 나라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죽으니까. 본인은 절개를 지켰겠죠. 그리고 어쨌든 평생 이름 남았습니다. 약간 사육신으로. 근데 지금 보면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었냐? 두 번째 신숙주.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아주 또 비열한 행동이었느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신숙주는 되게 이렇게 미안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면서 집현전 학자들한테 야 좀 잘 좀 봐줘라 하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결국에는 못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숙주 같은 사람은 이 결정 51대 49의 결정에서 자기가 결정했죠. 그냥 서바이벌 하는 걸로. 근데 그 뭐 이렇게 문헌을 놓고 봐도 무슨 희대의 가능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미온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상문 같은 사육신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복을 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조 왕이 찬탈을 다시 혁명으로 뒤엎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신숙주는 미온적인 사실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51대 49의 결정에서 근데 어떤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공과 가를 좀 같이 보는 균형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성상문은 착한 사람, 신숙주는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이원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그 논술에서 그런 주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요즘 그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시작했나요? 이승만 다큐멘터리 하더라고요. KBS에서 그저께 저도 되게 재밌게 3부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사이드에서는 재조명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는 건 팩트.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공이 가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독재자라는 것 때문에 조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등소평이 참 통 큰 사람인 게 모택동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그 문화형목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악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등소평이 그 권자를 잡은 다음에 모택동에 대한 굉장한 챌린지가 일어납니다. 사후 국안 참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등소평은 야, 공이 7이고 과가 3인데 넘어가자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공이 7이고 과가 3일 수도 있고 결정에서 51 장점 51일 수가 있고 단점 49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결국에는 이 51과 49의 결정에서 51이 선택됐으면 49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걸 다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선순환돼요. 선순환이. 과거의 잘못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산으로 남아가지고 그게 현실에서 반영이 돼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잘한 거는 몰라. 나쁜 것만 계속 부각하면은 선순환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공이 몇이고 과가 몇인지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팩트 베이스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잠깐 말씀만 드렸는데 제가 늘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강의가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톰 피터스라는 마케팅 구루가 2002년도에 와우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브랜드 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잖아요. 개인 브랜딩. 내가 어느 회사에 있는 누구가 아니고 나는 누군데 현재는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있어봤더니 이 직장인들이 개인 브랜딩 하기에는 출판 책을 내는 게 가장 첫 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책을 이번에 킬러 컨텐츠 승부사로 책을 이제 세 번째 책을 냈어요. 첫 번째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잡이랑 상관없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K-팝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즘 그 한류 컨퍼런스 인데 되게 많이 불려갔는데 사실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냐를 사실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사실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리퓨테이션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책을 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설픈 MBA 또는 어설픈 PhD 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0년 안팎, 사실 한 7년 정도 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책을 써도 무방합니다.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나 기자가 쓴 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쪽에 작가가 많긴 하지만 약간은 현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사실 책을 쓰는 거를 출판사에서 더 선호를 하거든요. 작가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책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바탕체 10으로 A4 용지 한 100장 쓰면 한 270에서 한 300장 정도 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리포트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좀 긴 거 쓰면 한 7-8장, 한 10장 훅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획만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이라는 책은 그 책의 컨셉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 모든 사물들과 뉴스들 속에서 사실은 고객의 욕구를 한번 컨텍스트로 발굴해 보자. 이게 테마고요. 킬러 컨텐츠 승부사들은 대한민국 SM, JYP, YG 같은 이런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그쪽에서 우리 일반적인 중부장대 기업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좀 반면교사할 건 뭘까? 한번 찾아보자. 이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런 컨셉만 있으면 사실은 바탕체 10, A4 용지 100장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목요일 날 이 대한민국의 가장 번화한 이 강남역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는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많이 쓰실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되신 것 같으니 올해는 이제 한 이제 9월, 10월 돼서 이제 12월 되면 또 내년 계획 세웁니다. 내년 계획.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꼭 내가 가진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걸 한번 개인적인 목표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강의 요구를 마치고 뭐 Q&A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